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금 편지 8통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채널로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 밤에 읽다가 저도 몇 번이나 멈췄던 편지들입니다. 어떤 편지는 글씨가 꾹꾹 눌러 쓰여 있었고 어떤 편지는 마지막 줄이 번져 있었습니다. 번진 자국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중 한 통의 첫 줄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웁니다. 누르면 귀찮아 할까봐 겁이 나고 안 누르면 가슴에 돌덩이가 앉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4살 되시는 어머님의 편지입니다. 이 짧은 3줄 안에 우리 나이의 저녁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눌렀다가 지우는 그 엄지손가락, 그 손가락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의 손가락인지 저는 압니다. 오늘은 이 8통의 편지를 한 통씩 열어보면서 자식과 며느리, 그리고 나 자신과의 거리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8통 가운데 한 통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편지입니다. 보내신 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질문이야말로 우리 대부분이 평생 품고 사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공들여 다루려 합니다. 어느 편지인지는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가 성인 340명을 조사한 가족 연구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최신 실태 조사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마다 근거를 하나씩 붙여드리겠습니다. 위로만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편지마다 하나씩 접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남의 편지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메모지 한 장 두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접어드리는 방법이 모두 8가지인데 그중 내 것 하나만 적어 가시면 되니까요.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이불 가게를 하신 69살 신봉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솜틀집 딸로 태어나 평생 이불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지난 설에 아들 내외가 왔는데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일어서더군요.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한다면서요. 그 2시간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며느리는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손주는 제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내놓고 나서 제가 만들다만 손주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한참 울었습니다. 2시간이 그렇게 짧은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여기까지가 편지입니다. 어르신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유난히 매정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2시간을 재는 저울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다고 우리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미리 그려둔 그림이 있고 실제 벌어진 일이 그 그림에 못 미칠 때 그 벌어진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찬바람의 이름이 서운함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함의 재료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머릿속 그림입니다. 신봉래 어르신의 마음속 그림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녁까지 있다가 새로 꿰맨 이불 구경도 하고 하룻밤 자고 가는 그림. 손주가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이불 속에 발을 넣는 그림. 실제는 2시간이었고 그나마 눈은 다들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림과 현실의 차이가 크니 눈물도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림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올 설에는 바빠서 못 오려니 하고 마음을 접어두셨는데 아들 내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요. 같은 2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2시간은 그대로인데 한쪽에서는 눈물이 되고 한쪽에서는 고마움이 됩니다. 달라진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저울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의 저울이 원래 잘못 만들어졌다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부모와 장성한 자식 사이의 마음을 오랫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조금 아픕니다. 부모가 자식 쪽으로 기울이는 마음이 자식이 부모 쪽으로 기울이는 마음보다 늘 무겁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인생의 기둥으로 여기는데 자식은 그 관계를 여러 기둥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자식이 불효라서가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은 아래로, 그러니까 제 자식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한창 애들 키울 때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시간이 10배는 길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우리처럼 전화기 앞에서 저녁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 물길이 한 세대 아래로 내려간 것 뿐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이 알고 보면 연구실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처음 읽었을 때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며칠 두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유별나서가 아니구나.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이 원래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을 향하던 원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목만큼은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열을 주고 열을 기다리면 반드시 앓게 됩니다. 열을 주되 서너 개가 돌아오면 고마워하는 쪽이 야박한 게 아니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이 저울 이야기는 손주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손주가 외할머니만 따르고 나는 대면할 때 그 서운함도 결국 같은 저울에서 나옵니다. 아이는 자주 보는 사람을 따를 뿐인데 내 저울에는 친할머니가 먼저라는 눈금이 새겨져 있으니 아픈 겁니다. 아이 마음에는 순위표가 없습니다. 눈금을 지우고 보면 나를 보고 웃어주는 순간 하나하나가 그냥 다 이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어진 저울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방법을 드립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자식들이 오기로 한 전날 밤 내가 내일 속으로 바라는 것을 3줄만 적어 보십시오. 몇 시간 있다가 하면 좋겠다. 무슨 말을 들으면 좋겠다. 뭘 같이 하면 좋겠다. 이 3줄입니다. 적고 나서 한 줄씩 읽으며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게 안 이루어져도 나는 웃으며 보낼 수 있는가? 있다면 그건 바람입니다. 없다면 그건 바람이 아니라 빛 문서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자식 앞으로 끊어놓은 빛 문서요. 빛 문서인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2줄을 그어 지우십시오. 지우는 시준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이 다녀간 다음 날 그 종이를 다시 펴보십시오.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어졌으면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종이를 쓰기 전에는 안 된 것만 보이던 눈이 종이를 쓴 뒤에는 된 것부터 보입니다. 글로 쓰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싶으시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온 실험이 있습니다. 마음에 얹힌 일을
하루 15분씩 며칠만 글로 적게 했더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물론이고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횟수까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감정은 돌수록 몸집을 불리지만 글자로 붙잡아 놓은 감정은 크기가 재어집니다. 재어지는 순간 감정은 절반쯤 힘을 잃습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옷걸이 그림자도 도둑처럼 보이지만 불을 켜면 그냥 옷걸이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종이에 적는 일이 바로 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은 명절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식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전화를 기다리는 평범한 저녁에도 통합니다. 오늘 밤 아들이 전화해주면 좋겠다. 이 한 줄을 적어놓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전화기를 노려보는 밤과는 다른 밤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다음 날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그 김에 문자 한 통을 보내보십시오. 와줘서 고마웠다. 운전 조심히 잘 갔니? 이 문자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다녀간 뒤에 고맙다는 말을 들은 자식은 다음 방문이 가벼워집니다. 다녀간 뒤에 서운하다는 말을 들은 자식은 다음 방문이 무거워집니다. 다음 명절에 아들 차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는 사실 이번 명절 다음 날에 문자가 정하는 셈입니다. 신복래 어르신, 다음 명절 전날 밤에는 이불 대신 종이 한 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시간밖에 가 아니라 2시간이나 로 저울을 바꾸는 일. 그것은 자식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저녁을 지키는 일입니다. 첫 번째 편지의 답을 한 줄로 접겠습니다. 서운함은 자식이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저울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저울은 내 손안에 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73살 나정웅 어르신. 젊어서는 배를 타셨고 지금은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편지를 읽겠습니다. 선생님,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아내가 하던 대로 봄이면 명란젓을 담그고 가을이면 무장아찌를 담급니다. 담글 때마다 아들네 몫을 큰 통으로 하나 따로 챙겨서 고속버스 편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들 집에 가보니 제가 보낸 통들이 뜯기지도 않은 채 베란다에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6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이 안 옵니다. 정성을 뭉개는 며느리가 야속하고 아무 말 없는 아들이 더 야속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 이 편지를 읽고 저는 베란다에 서 있는 그 6개의 통이 눈에 밟혀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통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새벽이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픈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드님 내외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얘들아, 요즘 너희 집 밥상에 뭐가 오르니? 젓갈은 먹니? 장아찌는 손이 가니?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의 정성은 대개 묻지 않고 줍니다. 물어보고 주면 정성이 얕아진다고 배웠으니까요. 좋은 것은 말없이 안겨주는 것이 어른의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밥상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아이가 어리면 짜고 매운 반찬을 식탁에 아예 안 올리는 집이 많습니다. 맞벌이면 일주일에 집밥을 2-3번 못해 먹는 집도 흔합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뭉갠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이 며느리네 살림과 만나지 못한 채 서로 비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드님과 통화가 되어 들으니 며느리는 매운 것과 짠 것을 잘 못 먹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새벽부터 담근 것을 아는데 차마 못 먹는다는 말을 못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베란다에 모셔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개의 통은
무시의 증거가 아니라 며느리도 어쩔 줄 몰랐다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쓰는 말을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계약서를 한 장 씁니다. 내가 이 통을 채워보낼 테니 너희는 맛있게 비우고 빈 통을 돌려주면서 고맙다는 전화를 해라. 문제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쪽은 계약서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모르는 계약을 어길 수는 있어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배신감이라는 말은 사실 관역 없는 화살입니다. 그 화살은 허공을 돌다가 결국 돌아와 내 가슴에 꽂힙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바로 그 화살에 찔린 밤입니다. 그리고 받는 쪽 마음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청하지 않은 것을 받으면 고마움과 함께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갚을 길이 마땅치 않은 선물일수록 그 빚은 무겁습니다. 시아버님이 새벽부터 담근 젓갈 6통, 며느리 입장에서는 갚을 엄두가 안 나는 빚 6통이기도 했던 겁니다. 빚이 쌓이면 사람은 빚쟁이를 피하게 됩니다. 정성이 크면 클수록 발길이 뜸해지는 그 이상한 일이 그래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정성을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성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기 전에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첫째, 요즘 뭐가 필요하니? 둘째, 얼마만큼이면 되겠니? 셋째, 언제 보내면 좋겠니? 이 3마디가 들어간 정성은 절대로 베란다에 쌓이지 않습니다. 묶어주는 것은 정성이 얕아지는 게 아니라 정성이 관역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물어보면 필요 없다고 보내지 마시라고만 한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고생시키기 싫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묻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필요하니? 라고 열어놓고 묻지 말고 보기를 주고 고르게 하십시오. 명란젓하고 장아찌하고 참기름 중에 뭐가 제일 낫니? 이렇게 물으면 사람은 셋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요? 라는 답이 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통으로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요. 통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살림 요령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낼 때는 돌려받을 필요 없는 작은 일회용 그릇에 담아 보내십시오. 큰 통은 며느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씻어서 돌려드려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돌려드리나 그 생각이 냉장고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을 누릅니다. 돌려줄 것 없는 정성이 받기에도 제일 가벼운 정성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젓갈은 정말 아들네를 위해 담그신 것일까요? 혹시 아내분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동안만큼은 아내분이 부엌에 함께 계신 것 같아서는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움의 값을 며느리에게 청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봄마다 명란젓을 담그십시오. 그리운 만큼 담그십시오. 담가서 이웃과 나누고 노인정에 들고 가시고 아들네 몫은 물어본 만큼만 보내십시오. 2번째 답을 접겠습니다. 정성은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받는 사람의 형편에 맞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주기 전에 묻는 3마디가 정성의 마지막 바느질이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 2통을 열었습니다. 군산의 신복내 어르신에게는 서운함은 내 저울이 만드는 것이니 만나기 전날 기대 3줄을 종이에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초의 나정웅 어르신에게는 주기 전에 묻는 3마디로
정성의 관역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한 장과 질문 3마디.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빈손은 아니십니다. 이제 3번째 편지로 갑니다. 처음에 첫 줄을 읽어드렸던 바로 그 편지, 전화기를 눌렀다 지우는 그 밤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릴 4번째 편지가 제가 예고해드린 그 편지, 질문 자체가 잘못된 편지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십시오. 3번째 편지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하신 64살 민경의 어르신, 이제 편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웁니다. 누르면 귀찮아 할까봐 겁이 나고 안 누르면 가슴에 돌덩이가 앉습니다. 지난주에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어서 너는 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뒤로 전화가 더 뜸해졌습니다. 남편 보내고 세탁소도 접고 나니 저녁마다 할 일이 전화기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겁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는 그 밤들이 어떤 밤인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르신 혼자만의 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통화 말입니다. 쏘아 붙이고 나서 오히려 전화가 더 뜸해졌다는 대목. 여기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 마음의 법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966년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반발 심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 자유를 조이려 들면 그 요구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반대쪽으로 몸을 트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라고 조이면 하기 싫어지고 오라고 당기면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어린 손주를 보면 압니다. 먹으라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 입을 꾹 닫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그냥 두면 슬그머니 와서 집어 먹습니다. 40 넘은 아들도 그 성질은 똑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람 속에 그 용수철은 녹슬지 않습니다. 왜 전화 안 하냐는 말은 아들 마음속에서 전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전화를 의무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칙이 하나 더 겹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수십 년 밝혀온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에서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시켜서 하는 일에서는 같은 일이라도 마음이 식습니다. 똑같은 안부 전화도 걸고 싶어 걸면 정이고 걸어야 해서 걸면 숙제입니다. 그리고 숙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 싫어서 미루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면 첫 마디가 왜 이제야 하니 일 텐데 그 첫 마디를 들을 생각을 하면 손가락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길수록 멀어지는 문을 계속 당기고 계신 겁니다. 그 문에는 미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말로만 놓으시라 하지 않고 아예 열흘짜리 작은 실험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열흘 쉼표 실험입니다. 첫째 날부터 열흘째 되는 날까지 먼저 거는 전화와 먼저 보내는 문자를 쉽니다. 다만 무작정 끊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흘을 못 버팁니다. 하루하루 할 일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달력입니다. 열흘 동안 하루를 넘길 때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치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재미가 생각보다 큰 버팀목이 됩니다. 또 하나,
전화기 충전기를 머리맡에서 마루로 옮기십시오. 전화기가 손 닿는 데 있으면 마음도 전화기에 묶입니다. 몸에서 멀어야 마음도 풀립니다. 자, 이제 열흘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전화기를 마루에 두고 마당이든 골목이든 30분을 걷습니다. 전화기를 몸에서 떼어놓는 연습부터가 시작입니다. 셋째 날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식 얘기는 빼기로 미리 정하고 어제 본 연속극 얘기, 무릎 얘기, 시장 물가 얘기만 합니다. 자식 얘기를 빼면 3분 만에 끊길 것 같지요. 해보면 압니다. 30분이 모자랍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미뤄둔 집안일 하나를 잡습니다. 장롱 정리도 좋고 화분 분갈이도 좋습니다. 여섯째 날쯤 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던 마음이 조금 순해져 있습니다. 일곱째 날부터 열흘째까지는 저녁마다 오늘 나쁘지 않았던 일을 3가지 적으면서 그냥 삽니다. 이 적는 일 이야기는 마지막 편지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 그 위험한 시간에는 자리를 옮기십시오. 30년 세탁소를 하셨으니 다림질하던 그 손이 심심할 겁니다. 그 손에 일을 주십시오. 뜨개바늘도 좋고 콩나물 다듬기도 좋고 라디오 켜놓고 옛날 노래 따라 부르기도 좋습니다. 9시에 손이 바빠야 9시에 마음이 전화기를 잊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높은 확률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그 전화를 받으시면 반갑게 받으시고 짧게 끊으십시오. 아무 일 없다. 잘 지낸다. 너희도 밥 잘 챙겨 먹어라. 이 3마디면 됩니다. 서운했던 얘기, 왜 이제야 하냐는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길게 붙잡고 싶은 마음을 거기서 접는 것이 이 실험의 알맹이입니다. 전화가 짧고 개운하게 끝나는 경험이 쌓여야 아들 손가락이 어머니 번호를 가볍게 누르게 됩니다. 전화 끊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대에게는 누구도 자주 걸지 않습니다. 끊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상대에게는 시키지 않아도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손가락이 아니라 전화를 끊고 난 뒤 아들 마음에 남는 뒷맛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쏘아붙인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신다면 실험 시작 전에 문자 하나만 보내놓으십시오. 긴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날은 어미가 말이 지나쳤다. 잘 지내라.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이 한 줄을 보내놓아야 열흘이 냉전이 아니라 쉼표가 됩니다. 보내놓고는 답장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답장까지 기다리면 그건 또 하나의 낚싯줄이 되니까요. 만약 열흘이 지나도 전화가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걸고 싶은 날 거십시오. 참기 대회가 아니니까요. 다만 확인하려고 걸어도 말고 주려고 거십시오. 왜 연락 없냐?가 아니라 시장에서 네가 좋아하던 찐 옥수수를 봐서 생각나서 걸었다. 이 차이를 자식은 귀신같이 압니다. 확인하는 전화는 받고 나면 무겁고 주는 전화는 받고 나면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어르신, 사실 이 편지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경의 어르신이 첫 편지를 보내고 나서 스스로 이 비슷한 실험을 해보셨다면서 2번째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조용해? 어르신은 목이 메는 걸 꾹 누르고 아프긴 요즘 바빠서 그랬다 하고 웃으셨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돌덩이가 앉는 눈물이 아니라 돌덩이가 내려가는 눈물이었다고 적으셨습니다. 저는 이 2번째 편지가 오늘 8통 가운데 가장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사실 아들의 전화가 아닙니다. 열흘 동안 어르신의 하루가 전화기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0해 넘게 724명의 인생을 따라간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잘 맞추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연구지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관계의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행복을 갈랐다는 점입니다. 매일 통화해도 무거운 사이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이어도 든든한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꿀 것은 전화의 횟수가 아니라 전화의 온도입니다. 세 번째 답을 접겠습니다. 당길수록 멀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의 문이다. 먼저 거는 전화를 열을 쉬고 그 자리에 내 하루를 채워 넣어라. 그리고 전화는 확인하려고 걸지 말고 주려고 걸어라. 이제 네 번째 편지입니다. 예고해드린 그 편지, 질문 자체가 잘못된 편지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30년 동안 초등학교 앞 문방구를 하신 66살 장옥분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저는 며느리를 처음 본 날부터 친딸처럼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없이 아들만 둘을 키워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 삼아 오순도순 살고 싶었습니다. 김장하면 제일 좋은 통을 며느리 주고 철마다 옷도 사서 보내고 아프다는 소리만 들리면 만사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문방구 하면서 남의 집 애들한테도 안 아까웠던 정인데 며느리한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갈수록 저를 어려워하고 피합니다. 전화도 아들을 시켜서 합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저를 친정 엄마처럼 여기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 오늘 8통 가운데 이 편지가 저는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정성을 쏟으신 세월이 편지 갈피마다 배어 있는데 제 답이 그 정성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릴까 봐서요. 그래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다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뭘 더 해야 며느리가 나를 친정 엄마처럼 여기느냐? 이 질문은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에게는 이미 친정 엄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친정 엄마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말은 고쳐서 하겠습니다. 잘해줄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지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해줄수록 며느리는 고마움과 부담을 한 봉지에 같이 받습니다. 제일 좋은 김장통에는 김치만 담긴 게 아니라 너도 딸 노릇을 해다오 라는 청구서가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물론 어르신은 그런 청구서를 넣은 적이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정성이 클수록 청구서의 숫자도 커 보입니다. 받은 만큼 살갑게 굴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 며느리는 어르신 앞에만 서면 숨이 가빠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벅찬 겁니다. 전화를 아들 시켜서 하는 것도 무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를 열겠습니다. 코넬대 연구진이 2020년에 성인일 340명을 조사했더니 넷 중 한 명꼴로 가족 가운데 누군가와 연을 끊고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시가와 처가 사이가 다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그 사연들을 들여다보니 갈라선 집들의 공통점 하나가 뜻밖이었습니다. 미워서 갈라선 집보다 서로에게 바라는 가족의 모습이 달라서 갈라선 집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쪽은 한 몸처럼 붙어 사는 게
가족이라 믿습니다. 다른 쪽은 적당히 떨어져 각자 사는 게 가족이라 믿습니다. 이 두 믿음의 틈이 해마다 벌어져서 결국 절연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구에는 뒷장이 있습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가족들을 찾아가 비결을 물었더니 놀랍게도 지난 일을 따져 밝힌 집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과거를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거리와 규칙을 새로 정한 집들이었습니다. 누가 옳았느냐를 포기한 대신 관계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며느리를 내 그림 속 딸 자리에 앉히려는 힘을 빼고 거리를 새로 정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평생을 걸고 고른 한 사람이다. 딸에게는 서운해도 되고 기대해도 됩니다. 40년 쌓은 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와 나 사이에 쌓인 세월은 이제 겨우 몇 년입니다. 몇 년짜리 관계에 40년짜리 기대를 얹으면 그 관계는 기둥이 휘어집니다. 딸처럼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이것이 순서입니다. 손님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내어주되 답례를 재지 않습니다. 손님이 편해야 다시 오고 싶어지고 자주 오다 보면 어느 해부터 손님이 저절로 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건너뛰고 첫날부터 식구 노릇을 요구하면 손님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옷을 사보내고 김치를 담아주는 그 정성은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만 반으로 줄이십시오. 제일 좋은 통 대신 부담 없는 작은 통으로 철마다 옷 한 벌 대신 1년에 한 번, 그것도 같이 가서 며느리가 직접 고르게. 정성이 가벼워야 받는 손도 가볍습니다. 다음 김장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일 좋은 통 대신 제일 작은 통에 담고 건네면서 이 한마디만 얻는 겁니다. 내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짜면 그냥 찌개에나 넣어라. 이 말에는 잘 먹었다는 답례를 미리 면제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면제받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더 잘 먹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손님이 식구가 되는 데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처음 몇 년은 서로 존댓말처럼 조심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 시절을 어색하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웃으며 지나 보낸 집만이 10년쯤 뒤에 며느리가 제 발로 부엌에 들어와 앉는 풍경을 얻습니다. 조급함은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어려워하는 동안에는 어르신 쪽에서 먼저 한 발 물러선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물러선 그 한 발이 며느리에게는 숨 쉴 마당이 됩니다. 마당이 넉넉한 집에는 사람이 저절로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며느리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사돈어른도 오늘 밤 어느 방에서 시집간 딸 걱정에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 며느리를 편하게 쉬게 해주는 일은, 그러니까 어느 집 귀한 딸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돈어른의 밤을 편하게 해드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내가 내 딸의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모습 딱 그만큼만 내 며느리에게 해주면 됩니다. 이보다 정확한 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답을 적겠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얻는 길은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는 것이다. 딸을 만들려 하지 말고 귀한 손님으로 두어라. 손님이 편안하면 언젠가 저절로 식구가 된다. 다섯 번째 편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선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통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상대편, 그러니까 며느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남의 속을 들여다보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하루를 알면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참기름 방앗간을 하시는 71살 성말순 어르신의 편지입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는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릅니다. 명절이면 꼬박꼬박 오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만 오면 표정이 없어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꼭 가면을 쓴 사람 같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부엌에서 혼자 길게 한숨 쉬는 걸 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서럽습니다. 며느리는 왜 우리 집에만 오면 얼굴이 굳는 걸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며느리의 일주일을 한번 따라가 봐야 합니다. 혹시 접시 돌리기 곡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긴 막대 끝에 접시를 얹고 쉬지 않고 돌리는 곡예 말입니다. 곡예사는 접시 하나를 돌려놓고 다음 접시로 뛰어갑니다. 먼저 돌린 접시가 흔들리면 다시 달려와 돌리고 그 사이 다른 접시가 또 기우뚱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신기하지만 돌리는 사람은 등에 땀이 흐릅니다. 지금 40언저리 며느리들의 일주일이 꼭 그 무대입니다. 월요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이 깨우고 밥 먹여 학교 보내고 9시부터 저녁까지 회사라는 접시를 돌립니다. 퇴근길에 장 봐서 저녁 차리고 아이 숙제 봐주고 재우면 밤 10시. 그때부터 밀린 빨래와 내일 회의 준비라는 접시가 돌아갑니다. 주말에는 친정 부모라는 접시가 기다립니다. 편지 속 며느리도 아마 닷새 동안 그 접시들 사이를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이라는 접시가 하나 더 올라옵니다. 얼굴이 굳는 것은 어르신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접시 5개를 돌리며 온 사람에게 웃을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입니다. 웃음이란 힘이 남아야 나오는 것이니까요. 한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엌의 한숨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을 접시들을 향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게 엄살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도들을 보면 설 연휴가 지난 뒤 접수되는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평균 11.5% 많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추석 뒤 한 달 사이 이혼이 3분의 1 넘게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명절이 지날 때마다 갈라서는 부부가 눈에 띄게 느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며느리가 하루 다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들에게 명절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되는 큰일입니다. 1년 중 부부 싸움이 가장 몰리는 고비라는 뜻이지요. 시댁과 처가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연휴 끝나고 법원으로 가는 부부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알고 나면 명절에 온 며느리의 굳은 얼굴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아이가 지금 1년 중 제일 험한 고개를 넘는 중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접시 돌리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도 젊어서 돌렸으니까요. 다만 접시의 종류가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부모 봉양이라는 접시, 제사라는 접시, 바칠과 살림이라는 접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이 굳던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내면 지금 내 부엌에서 한숨 쉬는 며느리가 남 같지 않아집니다. 접시는 바뀌었어도 돌리는 사람의 등에 흐르는 땀은 같습니다. 그 시절 누군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못 들었던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먼저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굳은 표정의 관역이 어르신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같은 표정을 봐도 덜 아픕니다. 알면 덜 아픈 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바꾸는 열쇠가 사실 어르신 손에 있습니다. 바로 말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보면 대개 묻습니다. 밥은 잘해 먹고 다니니? 애는 학원 몇 개 보내니? 둘째 소식은 없니? 살은 왜 이렇게 빠졌니? 다 걱정으로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귀에는 시험 문제로 들립니다. 밥 질문은 살림 점수, 학원 질문은 교육 점수, 둘째 질문은 도리 점수. 문제를 받으면 사람은 정답을 궁리해야 하고 정답을 궁리하는 얼굴은 굳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의 정체는 바로 시험 보는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묻는 말을 건네는 말로 바꿔보십시오.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와줘서 고맙다. 둘째,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 셋째, 너 애쓰는 거 안다. 이 세 마디에는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없으니 정답을 궁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답안지를 미리 건네주는 말들입니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첫 번째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와 줘서 고맙다. 이 6글자가 며느리의 가면에 금을 냅니다. 그 금 사이로 처음 보는 표정이 새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기름 방앗간을 하시니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갈 때 참기름 한 병 들려 보내시면서 이렇게만 말해 보십시오. 반찬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 고생하는 거 알아서 주는 거다. 같은 참기름도 어느 말에 얹혀 가느냐에 따라 숙제가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에 낀 아드님에게도 역할을 하나 주십시오. 명절 아침에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을 미리 보내놓는 겁니다. 오늘 네 저 힘들 테니 네가 잘 챙겨라. 어미는 괜찮다. 이 한 통이면 아들은 눈치 볼 일이 없어지고 며느리는 남편 입에서 어머님이 이러시더라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절 뒤 이혼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숫자를 줄이는 가장 힘센 사람이 사실은 양가 어머니들입니다. 시어머니의 문자 한 통이 아들네 부부싸움 하나를 미리 꺼줍니다. 5번째 답을 적겠습니다. 며느리의 굳은 얼굴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돌다 지친 접시들의 그림자다. 묻는 말을 건네는 말로 바꾸면 가면 뒤에 얼굴이 나온다. 6번째 편지입니다. 이번 편지는 오늘 8통 가운데 유일하게 자식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와서 생긴 고민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많이 오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62살 추영선 어르신의 편지입니다. 선생님, 딸이 맞벌이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3살 손자를 매일 봐달라고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남의 집 귀한 애들 밥을 30년 해 먹였는데 이제 내 손주 하나 못 봐주냐는 말이 목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이 납니다. 무릎도 시원찮고 은퇴하고 이제 좀 살아보나 했거든요. 손주가 예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이라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보기 겁나는 제가 나쁜 할머니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 나쁜 할머니냐고 물으셨지요.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착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입니다. 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정량을 넘으면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손주 돌봄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건 제 짐작이 아니라 연구 결과입니다. 호주 멜버른의 연구진이 할머니 186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손주를 일주일에 하루쯤 돌보는 할머니들은 머리 쓰는 검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아예 안 돌보는 할머니들보다도 좋았습니다. 손주와 부대끼는 시간이 머리와 마음에 보약이 된 것이지요. 손주 재롱이 100가지 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일주일에 닷새 넘게 돌보는 할머니들은 오히려 기억력 점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하루면 보약이고 닷새면 과로였던 겁니다.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몸이 달아서입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매일이라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은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안 계산입니다. 30년 조리사로 일한 몸은 자기 한계를 압니다. 그 몸의 소리를 죄책감으로 덮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 어르신께는 거절하는 법이 아니라 선을 긋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붙이자면 달력 협상법입니다. 따님과 마주 앉으시되 말싸움으로 가지 말고 달력을 팹니다. 말은 감정을 태우지만 달력은 숫자만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3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첫째, 요일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요일을 내가 고릅니다.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 시작은 반드시 적게 잡으십시오.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닷새를 맡았다가 이틀로 줄이자고 하면 서운함이 생기지만 이틀로 시작했다가 사흘로 늘리면 고마움이 생깁니다. 같은 사흘인데 순서에 따라 정반대가 됩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끝나는 시간을 달력에 적습니다. 끝이 적혀 있어야 하루가 견뎌지고 데리러 오는 시간이 정해져야 저녁마다 시계만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셋째, 몸 신호등입니다. 무릎이 붓는 날, 잠을 설친 날, 병원 가는 날은 미리 정한 대로 쉰다고 약속해 두는 겁니다. 초록은 평소대로, 노랑은 몸이 무거우니 미리 알리고 반나절만 빨강은 무조건 쉬는 날. 이렇게 3단계를 따님과 미리 말로 맞춰두면 그때그때 눈치 보며 미안해할 일이 없어집니다. 신호등은 변덕이 아니라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이틀을 보더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는 이틀이 지쳐서 텔레비전 앞에 앉혀만 두는 닷새보다 아이에게도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30년 조리사 솜씨로 손자와 나란히 서서 주먹밥 한 번 뭉치는 오후. 그런 오후가 일주일에 이틀이면 그 아이 평생의 밑반찬이 됩니다. 아이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 집에 있던 날수가 아니라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들이니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한 할머니가 결국 자리에 누우면 그때는 딸내가 아이 맡길 곳과 어머니 간병을 한꺼번에 떠안게 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곧 딸을 돕는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 꺼내기 어려워들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이 밥값과 간식비, 오가는 차비는 따님네가 내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집도 나라도 돌봄에는 값을 매깁니다. 할머니 돌봄만 공짜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 정 없어 보일까봐 다들 삼키시는데 삼킨 돈 얘기는 나중에 꼭 서운함이 되어 올라옵니다. 달력 옆에 그것까지 적으면 깔끔합니다. 요즘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다달이 돌봄비를 지원하는 지역들도 생겼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니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서 물어보십시오. 나라가 돌봄에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의 노동이 공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떠안지 말고 나눠드는 길도 있습니다. 평일 닷새를 통째로 맞는 대신 어린이집이나 돌봄 기관에 보내고 아침 저녁 오가는 길과
아픈 날만 맞는 조합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도 이 조합을 제일 현실적이라고들 합니다. 매일 11시간이냐, 아예 못 봐주냐,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수십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달력을 펴는 순간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따님이 서운해하지 않겠느냐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마디를 준비해 두십시오. 엄마가 오래 봐주고 싶어서 그런다. 몰아서 하다 쓰러지면 한 달도 못 봐준다. 아껴서 하면 10년을 봐줄 수 있다.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오래 쓰는 계산이라는 걸 따님도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지치지 않아야 아이한테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얼굴빛을 귀신같이 읽으니까요. 6번째 답을 적겠습니다. 손주 돌봄은 사랑의 시험이 아니라 양의 문제다. 일주일에 하루는 보약, 닷새는 과로다. 달력을 펴고 요일과 시간과 몸 신호등을 함께 적어라. 여기서 2번째 쉼표를 찍겠습니다. 5번째 편지에서는 며느리의 접시 돌리기를 받고 와줘서 고맙다는 6글자를 챙겼습니다. 6번째 편지에서는 손주 돌봄의 정량을 배웠고 달력 협상법을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편지는 2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통은 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거둬들인 마음을 어디에 부어야 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편지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남편과 감 농사를 짓는 70살 우옥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자식들 다 내보내고 영감하고 둘이 삽니다. 그런데 이 양반하고 하루에 하는 말이 10마디가 안 됩니다. 밥 먹자, 불 꺼라, 감 내려야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며칠 전에는 세어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확히 7마디였습니다. 아들네 전화만 기다리다가 문득 옆을 보니 평생 산 사람이 제일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정을 붙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30년을 더 살 생각을 하니 아득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7마디를 세어보셨다는 대목에서 저는 웃다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어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니까요. 어르신, 이 편지는 겉으로 보면 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자리에 넣었습니다. 자식에게서 거둔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답의 절반이 이 편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80해 넘게 724명의 인생을 따라간 그 연구에서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준 것은 배우자와 벗과의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자식의 출세도 통장 잔고도 그만큼 힘이 세지 못했습니다. 50살에 사람들과 사이가 따뜻했던 이들이 80살에 몸도 마음도 가장 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 농사의 물을 자식 논에만 대왔습니다. 정작 내 옆에 논은 30년째 마른 논입니다. 하루 7마디 부부, 어르신 댁만의 일이 아니라 자식 떠난 이 나라 안방의 흔한 풍경입니다. 그러면 마른 논에 어떻게 다시 물을 대느냐? 거창한 것부터 하시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여행을 가자, 손잡고 걷자 이런 건 한참 나중 일입니다. 30년 마른 논에 갑자기 본물을 트면 논둑이 무너집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부부 수천 쌍을 지켜본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래가는 부부들의 셈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서운한 말이 한마디 오갔으면 다정한 말 5마디로 메워야 저울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에 5마디.
이 비율이 무너진 집은 겉으로 조용해도 속으로 식어갑니다. 하루 7마디에 다정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 집이라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을지는 계산해 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정한 말을 5마디씩 벌어야 하는데 맨입으로 다정한 말이 나오는 부부였으면 애초에 이 편지를 안 쓰셨겠지요. 그래서 말 대신 일로 시작하는 방법을 드립니다. 하루 10분 짝일입니다. 짝일이란 둘이 나란히 앉아 손을 놀리는 일입니다.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자면 30년 묵은 서먹함이 벽이 됩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부터 난감합니다. 그런데 나란히 앉아 감을 깎으면, 콩을 고르면, 마늘을 까면 이상하게 말이 풀립니다. 눈을 안 마주쳐도 되니까요. 손이 바쁘면 침묵도 어색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감이 유난히 굵으면 굵다 한마디 하게 되고 그 한마디에 올해 날씨 얘기가 붙고 날씨 얘기에 감나무 심던 해 얘기가 붙습니다. 감 내려야겠다. 가 전부였던 그 감이 사실은 어르신 댁 마당에 열린 가장 좋은 대화 도구입니다. 그러다 문득 영감님 손등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평생 감나무 오르내리느라 굽은 손가락이요. 그 손을 보고 뭐라도 한마디 나오면 그게 5마디 가운데 1,000마디입니다. 짝일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단계는 2잔의 찻잔입니다. 내 커피 한 잔 탈 때 말없이 한 잔 더 타서 옆에 놓아주는 것.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소. 한마디 던지는 것. 이게 뭐 대단하냐 싶으시겠지만 다정함이라는 것은 원래 큰 돈이 아니라 잔돈으로 쌓이는 저금입니다. 하루 5마디의 잔돈이 1년이면 통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감님 쪽 사정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고맙다, 미안하다 이 2마디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발음을 모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커피잔을 말없이 밀어놓거나 감 깎은 것 중 제일 성한 쪽을 슬쩍 어르신 앞에 놓는다면 그게 그 사람 발음의 고맙다입니다. 말로 하는 5마디만 세지 마시고 손으로 하는 5마디도 함께 세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루 7마디 집에도 생각보다 저금이 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지 모릅니다. 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은 짝일 시간에 꺼내지 마십시오. 자식 흉, 며느리 흉으로 말문을 트면 당장은 말이 늘어난 것 같아도 그 말들은 5마디 쪽이 아니라 1마디 쪽 저울에 쌓입니다. 감 얘기, 날씨 얘기, 옛날 얘기, 시시해 보이는 그 얘기들이 마른 논에 스미는 물입니다. 7번째 답을 적겠습니다. 자식 논에만 대던 물을 한 바가지만 옆 논에 돌려라. 마주보고 말하려 말고 나란히 앉아 손을 놀려라. 서운한 말 하나에 다정한 말 5, 이 저울 하나만 부엌에 걸어 두어라. 마지막 8번째 편지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75살 석계향 어르신.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45년을 살았습니다. 제사가 1년에 9번인 집이었습니다. 시부모 복량하고 남편 병간호하고 자식 셋 거두고 나니 남은 건 빈집과 저 하나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는 이제 편하시겠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편한 게 아니라 텅 빈 겁니다. 45년 동안 새벽마다 남의 밥부터 안 쳤는데 이제 내 밥 한 그릇을 누구를 위해 안 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나를 위해 사는 법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걸 배울 수는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 오늘 8통 가운데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75세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답을 드리기 전에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전국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살림과 마음을 묻는 노인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나와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고 답한 분이 24.2%였습니다. 3년 전 조사에서는 17.4%였으니 그 짧은 사이에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장남에게 더 물려주겠다는 답은 13.3%에서 6.5%로 반토막이 났고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단체로 처음 배우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전부이던 시대에 태어나서 나도 소중하다는 시대에 늙어가는 첫 세대, 교과서도 없고 선생도 없이 다 같이 처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혼자 뒤처진 게 아니라 넷 중 한 분은 이미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고 나머지도 다 같이 낯선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45년 남을 거두던 분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거두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크게 시작하지 마시고 저녁 한 끼부터 시작하시지요. 오늘 저녁 반찬 2가지라도 어르신 입에 제일 맞는 것으로 차리십시오. 제사상 차리던 솜씨로 내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45년 동안 남의 입맛 먼저 맞추느라 뒤로 밀렸던 그 입맛부터 되찾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안 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쓰셨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45년 기다린 사람, 어르신 자신을 위해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그래도 괜찮았던 일 3가지를 공책에 적어 보십시오. 2003년에 미국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고마웠던 일을 적게 한 사람들과 짜증났던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고마움을 적은 쪽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잠도 몸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별것 아닌 3줄이 저녁 마음의 물기를 바꾼 겁니다. 국이 안 짜서 다행이었다. 볕이 좋아 이불을 널었다. 무릎이 어제보다 덜 쑤셨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까 충주 민경의 어르신의 열흘 실험에도 이 3줄 적기가 들어있었지요. 오늘 2번 나온 방법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뜻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사 9번을 45년 치러낸 그 솜씨와 계획성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9번의 제사상을 준비하던 정성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솜씨를 이제 남이 아니라 어르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 가보고 싶었던 곳 하나를 이번 주 안에 달력에 적으시고 다음 달 안에 하나를 실제로 하십시오. 노래 교실도 좋고 젊어서 접었던 붓글씨도 좋고 기차 타고 바다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달력에 자식들 제삿날과 생일만 적혀있던 자리에 처음으로 어르신의 약속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 연구가 말한 관계에는 배우자와 자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엇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하나만 만드십시오. 노래교실이든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동네 산책 모임이든 좋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이 있는 일주일과 없는 일주일은 아침에 눈 뜨는 기분부터 다릅니다. 45년 종갓집 음식 솜씨면 어디 가서든 열흘 안에 제일 귀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 솜씨로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옆집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쓰임새가 있다는 감각, 그것이 빈집을 다시 데우는 온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뼈대를 세우십시오. 45년 동안 어르신의 하루에는 남이 세워준 뼈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와 밥대와 병구안이 시간표였지요. 그 시간표가 사라진 자리가
바로 텅 빈 느낌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새 시간표를 손수 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부터 개고, 오전에 30분 걷고, 점심은 내 입에 맞게, 오후엔 그 주에 약속 하나, 저녁엔 고마움 세 줄, 거창하지 않아도 뼈대가 있는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45년을 남을 위해 살아낸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유능함의 방향만 이제 안으로 돌리면 됩니다. 8번째 답을 적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지금 함께 배우는 새 과목이다. 저녁 한 끼와 고마움 세 줄부터 시작하라. 8통의 편지를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 책상에는 오늘 한 통이 더 있습니다. 처음에 8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한 통은 셈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낸 사람이 어머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며느리가 보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39살 백지은님. 시어머니가 이 채널을 즐겨보신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결혼 9년차 며느리입니다. 어머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미운 게 아닙니다. 어머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지쳐 있는 것 뿐입니다. 시댁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매번 시험 공부하듯 마음을 준비합니다. 뭘 여쭤보면 뭐라고 답할지, 부엌에는 언제 들어갈지, 언제쯤 일어난다고 말씀드릴지. 그래서 도착하면 이미 반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어머님이 현관에서 제 손을 잡고 이러셨습니다. 오느라 애썼다. 오늘은 손님으로 왔다 가라. 저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짐을 어머님이 먼저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시댁 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들께 전해주세요. 저희를 붙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짐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저절로 갑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20년 뒤에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걸요. 그때 저도 오늘의 어머님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제가 답을 달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 자체가 오늘 8통의 편지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답장이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짐을 내려주시면 저절로 갑니다. 이 두 문장을 며느리 입으로 직접 들으니 오늘 드린 말씀들이 헛짚지 않았구나 싶어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대목이 오래 남았습니다. 20년 뒤에는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말. 지금의 며느리들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되고 그때 오늘 우리의 뒷모습이 그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20년 뒤 우리 손주의 아내도 한결 편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놓는 법은 이렇게 대물림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올라올 질문 3가지를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놓으면 돌아온다는데 놓았는데도 끝내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놓는다고 모든 자식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놓는 일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식의 귀환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귀환입니다. 전화기와 현관만 바라보던 내 하루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은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오늘 저녁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식의 마음은 바람 같아서 언제 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을 손질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빈 하늘만
원망하는 사람의 세월은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돌아온다는 것의 모습도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주 오는 것만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2번을 와서 마음 편히 웃다 가면 그게 돌아온 것입니다. 횟수의 저울을 내려놓으면 이미 돌아와 있는 자식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며느리한테는 그렇다 치고 딸한테도 똑같이 해야 합니까? 원리는 같고 눈금은 다릅니다. 딸과는 쌓아온 세월이 있으니 며느리에게처럼 애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로 풀 수 있는 것이 딸입니다. 다만 딸에게도 기대 세 줄의 원리는 그대로 통합니다. 딸이니까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사실은 딸을 제일 무겁게 누릅니다. 시집간 딸도 접시 5개를 돌리는 고개사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이미 크게 틀어져서 몇 달째, 몇 년째 서먹한 사이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까 코넬대학교 연구의 뒷장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이어진 가족들은 잘잘못을 가리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덮어두고 앞으로의 거리와 규칙만 새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긴 사과 편지도 담판도 필요 없습니다. 답장을 바라지 않는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김장했는데 좀 보낼까? 환절기다. 감기 조심해라. 이 한 줄을 보내고 기대 3줄 원리대로 답장 기대는 종이에 적어서 지워버리십시오. 답이 오면 고맙고 안 와도 문은 열어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하나가 언젠가 자식이 돌아설 때 딛는 첫 계단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답장을 한 줄씩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습니다. 군산 신봉래 어르신, 서운함은 자식이 아니라 내 저울이 만든다. 만나기 전날 기대 3줄을 종이에 적어라. 속초 나정웅 어르신. 정성은 주기 전에 묻는 3마디로 완성된다. 뭐가 필요하니? 얼마면 되겠니? 언제 보낼까? 충주 민경의 어르신. 당길수록 멀어지는 게 마음의 문이다. 열흘 쉼표 실험으로 전화기에서 풀려나라. 진주 장옥분 어르신.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고른 귀한 손님이다. 더 주지 말고 덜 바라라. 나주 성말순 어르신. 며느리의 굳은 얼굴은 지친 접시들의 그림자다. 와줘서 고맙다는 6글자를 건네라. 광주 추영선 어르신. 손주 돌봄은 양의 문제다. 하루는 보약, 닷새는 과로. 달력을 펴고 선을 그어라. 밀양 우옥내 어르신. 자식 논에 대던 물 한 바가지를 옆 논에 돌려라. 다정한 말 5에 서운한 말 하나. 춘천 석계향 어르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새 과목이다. 저녁 한 끼와 고마움 3줄부터 이렇게 8줄입니다. 8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욕심내면 사흘 만에 다 놓칩니다. 오늘 밤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한 줄, 그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해보십시오. 고르는 법도 간단합니다. 8줄을 들으시는 동안 가장 뜨끔했던 줄, 뜨끔했다는 건 거기가 내 자리라는 뜻이니까요. 골랐으면 달력 이번 주 칸에 짧게 적어 두십시오. 기대 3줄이든 열흘 쉼표든 고맙다 6글자든 적힌 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8통의 편지를 겹쳐놓고 보니 결국 한 문장이 남습니다. 우리는 평생 쥐는 법만 배웠고 이제 놓는 법을 배울 차례라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게 정을 끊는 게 아닙니다. 연 날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을 띄워놓고
줄을 당기기만 하면 연은 곤두박질 칩니다. 얼레를 풀어줘야 연이 바람을 타고 높이 오릅니다. 그렇다고 줄을 아예 놓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줄은 쥐고 있되 풀 줄 아는 손,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는 가위가 아니라 풀 줄 아는 얼레입니다. 줄이 느슨해야 연도 높이 날고 높이 나는 연을 올려다보는 사람의 목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르신들처럼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댓글 한 줄이면 됩니다. 놓지 못해서 힘든 이야기든 놓아보니 편해진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방송의 9번째 편지가 되고 화면 건너편 어느 어머님 아버님의 잠 못 드는 밤을 덜어줍니다. 그 한 줄을 남겨주시는 것으로 오늘 방송의 답장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편지 8통의 주인공들은 모두 평생 무언가를 꽉 쥐고 산 분들이었습니다. 이불집 바늘을, 뱃일 그물을, 세탁소 다리미를, 문방구 열쇠를, 방앗간 쭈박을, 조리실 주걱을, 감나무 사다리를, 종갓집 제기를 쥐고 살아온 손들입니다. 그 손들이 쥐고 있던 것이 어디 물건뿐이었겠습니까? 자식 걱정, 남 눈치, 도리와 체면까지 한 손에 다 쥐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손에게 이제 새 일을 하나 드립니다. 쥐는 일이 아니라 놓는 일. 놓고 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쓰다듬는 일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두 손을 한번 펴서 들여다보십시오.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이 평생 들어 올린 밥상과 업어 키운 아이들과 쓸고 닦은 세월을 생각하면 그 손에게 미안해서라도 이제 빈손에 홀가분함을 선물해야 합니다. 내려놓은 손이 가장 따뜻한 손입니다. 오늘 밤 그 손으로 여러분 자신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잘 견디셨습니다. 저는 다음 편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